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석유 시설이 드론의 공격을 받아 국제 유가가 개장 직후 19% 이상 오르며 폭등했습니다.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인 DLF의 만기가 오는 19일 도래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로 보면 손실률이 4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등을 담은 9.13 대책 시행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절반으로 줄어든 반면 실거래가는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12%대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상품 중 이자가 가장 저렴해 월 수십만 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석유 시설들이 무인기 공격의 피해를 보며 국제 유가가 장 초반 20% 가까이 상승하는 등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략 비축유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석유 시설이 예멘 반군의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국제 유가가 출렁였습니다. 현지 시간 오늘 오전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브렌트유 선물은 개장 초반 2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도 장을 열자마자 2분 동안 가격이 급등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후 12시 기준 WTI 가격은 직전 거래일보다 8.48% 상승한 59.5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수출하는 사우디의 원유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서 국제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최대 석유시설 2곳, 아부키이크와 쿠라이스는 가동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이번 조치로 하루 570만 배럴 규모의 원유 생산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우디 하루 산유량의 절반이자 전 세계 산유량의 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유가가 급등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유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공격을 근거로 전략 비축유의 방출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물량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경우 시장에 잘 공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증권업계는 이번 사태로 유가가 배럴당 최대 10달러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상승세가 길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금리가 미리 정해둔 구간을 벗어나 하락하면 투자금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상품인 DLF. 이 문제가 되는 상품의 만기가 이번 주인 19일부터 도래하며 원금 손실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상품 중 연내 만기가 돌아오는 DLF 규모가 1,700억 원 수준인데 현재 금리로 보면 40% 이상의 원금 손실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고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 DLF 만기가 오는 19일 도래하면서 대규모 손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판매한 1,236억 원 규모의 독일 국채 금리 연계 DLF 상품 중 이달 내 만기가 돌아오는 상품 판매 잔액은 373억 5,700만 원. 만기가 다음 달인 DLF 상품 판매 잔액은 303억 원. 11월까지인 상품은 559억 원입니다. 독일 국채 금리는 이달 초 100% 원금 손실 구간인 마이너스 0.7%까지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0.4452%까지 반등했으나 우리은행이 설정한 하한선보다 낮은 상황이라 현재 모든 고객이 40% 이상의 원금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영미 CMS 금리 연계형 DLF 역시 이달 25일부터 만기가 돌아오는데 올해 안에 만기를 맞는 상품 규모는 463억 원에 달합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은 약 150건으로 앞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이 많아지면서 손실이 확정되면 신청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금감원은 현재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1차 검사를 마쳤으나 불완전 판매 현장 실태조사 결과 검토 등으로 다음 달까지 추가 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불완전 판매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는 경우에 이제 우리 본조의 부의를 할 텐데, 그 배상 비율을 어떻게 할 건지,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거기서 결정하게 됩니다. 은행 쪽은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네. 서로 주장이 이제 상반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률 검토를 거치는 거죠. 한편 금융전문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원 등을 중심으로 관련 피해자들의 공동소송도 이달 중 시작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는데도 실제 거래된 아파트의 평균 실거래가는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114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9.13 대책 이후 1년간 거래된 서울 지역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평균 7억 5천만 원으로 9.13 대책 이전보다 13.8%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국토부가 공개한 실거래 건수는 4만 2천여 건으로 직전 1년보다 56%가량 줄었는데 실거래 평균가는 더 높아진 겁니다. 이 같은 현상은 9.13 대책 이후 대출 규제로 거래가 침체한 가운데 서민 아파트보다는 인기 지역의 실거주와 투자를 겸한 아파트들의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아파트 사면서 3%대로 대출받았는데 최근에 급격히 떨어진 금리에 속상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이 오늘 출시됐다고 합니다. 저렴한 이자로 관심을 한몸에 받는 상품인 만큼 조건이 까다로워서 대상과 상환 방식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이하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연금리 1.85%에서 2.2% 사이. 안심전환대출은 현재 시중 판매되는 상품 중에서 이자가 가장 쌉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 3월 3.66%로 3억 원가량을 대출받아 현재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월 133만 원을 내는 A씨의 경우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면 연 2.1% 금리로 매달 25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0년 만기로 계산해보면 총 9천만 원을 아낄 수 있게 된 겁니다. 만기와 온오프라인 상품인지에 따라 금리가 다릅니다. 이 조건에 따라 최저금리 1.85%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출받은 지 3년이 안 된 경우는 이자로 아끼는 돈이 중도상환 수수료보다 적을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고정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중금리가 떨어질 경우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조건을 입력하면 몇 %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전부터 신청자가 몰리면서 10,000명 넘게 접속 대기하는 일도 있었지만 선착순 접수가 아니기 때문에 마감 기한인 29일까지만 주금공 홈페이지나 은행에서 신청을 마치면 됩니다. 접수 기간이 끝나면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실제 대출은 다음 달 시작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나오며 소비자와 중개업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서울 지역 주택 매매 경기가 넉 달 만에 꺾였습니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연구센터의 8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주택 매매 시장 소비자 심리 지수는 134.1포인트로 7월에 137.8포인트보다 3.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지난해 9.13 대책이 발표된 이후 하락하기 시작해 올해 4월 97.9포인트까지 떨어졌다. 7월까지 3개월 연속 올라 137.8포인트까지 회복했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된 8월 이후 다시 하락한 겁니다.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 지수는 전국 152개 시군구 약 7천 가구, 또 중개업소 약 2천 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산출한 것으로 100을 넘으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를 체감했다는 응답이 반대의 경우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여파로 수입 맥주 시장 부동의 일이었던 일본 맥주 수입량이 급감세를 보이며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 시스템을 보면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액은 22만 3천 달러로 전체 수입 맥주 가운데 13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09년 미국 맥주를 제치고 1위에 오른 일본 맥주는 올해 6월까지 단 한 차례도 1위를 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매운동이 시작된 7월, 벨기에와 미국에 이어 3위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달엔 프랑스와 멕시코, 홍콩에도 밀려나며 13위에 그쳤습니다. 한편 중국 맥주가 지난달 깜짝 1위에 올랐고 네덜란드와 벨기에 맥주가 각각 2위, 3위를 차지했습니다. 짧은 추석 연휴 동안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주는 사안들이 몇 가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완화를 기대하게 하는 트위터를 남겼고요. 22 유럽중앙은행은 3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발생했던 이슈들 그리고 이번 주에 발생할 이슈들 정리해보고 한 주간의 증시 전망까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권팀의 이소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증시 흐름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 코스닥과 코스피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뒤에 상승폭을 키우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0.64% 오른 2062.22, 코스닥은 1.30% 오른 638.59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기관이 방어했지만 코스닥은 기관의 매도세를 개인과 외국인이 방어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네. 일단은 국제 유가가 오를 만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 소유의 원유 시설이 피격을 받은 사건인데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이죠. 사우디 아람코가 소유한 원유 생산 시설 두 곳이 예멘 후티 반군으로부터 피격을 당했습니다. 피격 이후 아람코 측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 수준은 하루 평균 570만 배럴입니다. 이 수준은 사우디 산유량의 58%, 글로벌 생산량의 5%에 해당하는데요. 핵심이 되는 것은 이제 피격받은 생산시설이 재가동되는 시점입니다. 피격 이후 아람코 측은 생산 재개를 위해서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약 48시간 후에 진척 상황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이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유가는 당연히 올라갈 거라 보고 있고, 근데 이제 국내에서 중동 생산량 원유 수입비 중에 한 30% 이상 되다 보니까 원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거는 일단 제품 가격에 다 정관을 못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라오는 건 좀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이제 정유사들 입장에서는 또 재고 평가 이익이 플러스로 잡히기 때문에 단기 실적에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자, 내일이면 이 문제의 진척 상황은 저희가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또 돌발 악재라고 해야 될까요? 사건이 발생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번 주에는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예정된 이슈들도 있었죠? 네, 일단 이번 주에 가장 주목해야 되는 이슈는 현지 시간 18일에 공개되는 9월 FOMC 회의 결과입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지난 12일 통화정책회의에서 예금금리 0.1%포인트 인하를 결정하면서 경기 부양책을 내세웠는데요. FOMC가 이를 따라갈지가 관건입니다. 시장에서는 우선 FOMC가 이번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체적으로는 0.25%포인트, 많게는 0.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하는 모양새인데다가 미국 경제 지표도 긍정적인 상황이라서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이슈도 있는데요. 일단 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8월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지난 8월에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을 한 바 있는 금통위의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오는 10월에 기준금리를 또 한 번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내일 우리 한은의 금통위 의사록도 봐야 될 것 같고요. FOMC를 진짜 뚜렷하게 지금 관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증시 흐름은 관망세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증권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슈인 이번 주 수요일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인 FOMC 결과에 따라서
주 초반에는 관망세가 이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FOMC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흐름을 보일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다만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매크로 변수나 이익 전망치가 국내 증시에서 부정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관망세 속에서도 주가가 크게 방향성을 바꾸지는 않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강봉주 메리츠 종금 연구원도 최근 증시 반등이 외국인의 수급에 따른 이슈가 아니라 기업 이익의 비관론이 약화되거나 누적된 공매도 포지션이 청산되는 등 이런 이슈들에 따른 것이라고 해서 주가 반등 여력이 크지는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추천 종목으로는 하반기 순이익 전망치가 상향되고 영업이익률이 높게 유지되는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NC소프트, KMW, 아이센스, 서진시스템 등을 꼽았습니다. 네. 이번 주 증시 이슈와 흐름 그리고 전망들, 추천 종목들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소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16년 관련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 3년 6개월 만에 전자증권 시대가 본격 개막했습니다. 전자증권 제도는 실물증권의 비효율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제도인데요. 제도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만 해도 향후 5년간 4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2016년 전자증권법이 제정 공포된 지 3년 6개월 만에 오늘 전자증권 제도가 본격 도입됐습니다. 전자증권 도입을 통해 기대되는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는 5년간 4조 6,376억 원에 달합니다. 조세회피 방지와 같은 간접적인 비용을 제하더라도 실물증권 보관이나 발행 등에 드는 비용 9,045억 원을 향후 5년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자증권제도 시행 첫날인 오늘 금융위원회, 법무부,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 시행 기념식을 열고 제도 도입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전자증권 제도는 앞으로 우리 자본시장이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시장으로 발전하며 혁신과 성장을 이루기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공식석상에 처음 등장한 조국 장관은 전자증권의 의의와 혁신 성장을 위한 법무부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전자증권 제도의 시행은 우리 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혁신 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부는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혁신 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실물증권의 전자증권 전환율은 99%입니다. 전환되지 못한 1%가량의 실물증권은 증권사에도 예탁되지 않은 증권으로 전자증권 제도 시행과 함께 특별계좌부에서 관리됩니다. 예탁원 측은 특별계좌에 등록된 주식의 계좌관 대체는 원칙상 제한된다면서도 적법한 권리자가 주권 등을 제출하는 등 법상 인정되는 예외적 사유에 한해 계좌간 대체를 허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의 임금과 복지 격차 등 양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직하기 꺼려하는 이유로 꼽힙니다. 이에 정부와 재계가 손잡고 중소기업 직원들도 대기업 직원 못지않은 할인가로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이트인 복지몰을 열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복지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는 휴양, 건강검진 등 다양한 상품을 시장의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인터넷 복지 사이트입니다.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좁히는 문제, 이것이 정말 중소벤처기업부의 당면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도 대기업 못지않은 복지 서비스를 누리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착이 돼서 많은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재계가 손잡고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대기업의 경우 복지 혜택이 뛰어나고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복지몰이 잘 갖춰져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언감생심이었습니다. 직원이 적고 상품 구매력이 떨어지다 보니 할인가 적용이 어렵고 관련 플랫폼 구축도 쉽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겁니다.
복지몰은 중소기업의 사내 복지 담당자가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고 직원 수대로 아이디를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가입비나 이용료는 없습니다. 제휴 상품은 휴양, 여행, 취미, 자기개발 등 5개 분야로 19개 기업이 제공하는 80여만 개의 복지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향후 입점 업체와 제품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중기부와 대한상인은 중소기업 간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등의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 복지센터를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설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액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자동차 수출액이 5개월 연속 증가한 것은 2017년 6월 이후 2년여 만입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액은 29억 7,6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6% 증가했고 수출 수량 기준으로는 3.4% 감소한 16만 4,154대에 그쳤습니다. 수출 수량은 감소세를 보였는데 단가가 높은 차종으로 꼽히는 SUV와 전기차 등이 미국과 유럽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며 금액에서는 증가세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입한 필승코리아 펀드의 한 달 수익률이 3.13%를 기록했습니다. 필승코리아 펀드는 일본의 무역 규제 사태가 발생한 이후 소재, 부품, 장비 업종 등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입니다. 지난달 14일 출시한 이 펀드의 운용 규모는 현재 64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문 대통령이 8월 26일 이 펀드를 가입한 이후 정부 관계자 및 정계 등에서 가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가입 계좌 수 역시 2만 2천 계좌를 넘어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높다고 운용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네, 추석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기온이 한층 더 쌀쌀해진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기온이 내려가서 기분은 좋아지지만 이제부터 미세먼지 걱정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합니다. 6월부터 9월 사이, 즉 기온이 올라간 수준이 유지가 될 때는 아무래도 미세먼지 농도가 낮게 유지가 되는데 가을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또 겨울로 되면서 기온이 낮아지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겨울에서 봄 사이가 농도가 가장 안 좋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맞춰서 저희가 오늘 미세먼지 건강 프로젝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지 굉장히 또 궁금해져요. 나는 대기질 과학자입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배낭을 맨 영국 런던의 초등학생들 이야기입니다. 초등학생 250명에게 센서가 부착된 배낭을 메고 등 하굣길을 다니게 합니다. 센서에서 측정하는 대기 오염물질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질소, 휘발성, 유기, 화합물입니다. 자, 이제 배낭에는요, 센서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이 돌아다닌 지역의 일주일간의 대기 오염물질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도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종의 장치를 메고 초등학생들이 돌아다니게 되면서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한다라는 부분인 건데요. 그러면 이제 GPS 장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 가장 궁금한 건 국내도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일단 먼저 GPS 장치 맞습니다. 앵커님 말씀처럼 GPS가 달려 있어서 학생이 어디에 언제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이제 큰 코호트 실험은 아닌데요. 꽤 유의미한 자료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 실험은요,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계시는 의대 교수님도 계시고요. 또 제가 이제 위원으로 있는 대한의사협회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직 계획 단계입니다. 제목이 대국민 프로젝트 미세먼지 1000가족의 100일 기획안입니다. 자, 이제 기획안의 내용을 본 말이죠. 다양한 지역과 연령 계층을 아우르는 전국의 1000가족을 선정을 해서 미세먼지 등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른 가족의 건강 상태 변화를 체크하는 각종 실험 또 분석을 병행하는 프로젝트이죠. 자, 이 프로젝트는 1000가족 대상 코호트 구축,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 및 설문조사, 미세먼지 측정기 지급 및 지속 관찰, 혈액 및 소변 시료 채취를 통한 환경 유해인자 노출 수준 조사, 또 조사 결과에 근거한 개별 진단 제시와 변화 양상을 관찰하고요. 자, 이제 미세먼지 문제 인식과 대책에 대한 인식 조사,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 소통을 위한 궁금증 접수와 커뮤니케이션 활동,
미세먼지 저감과 예방에 대한 교육 실시 등 이런 프로그램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름하여 미세먼지 천가족의 100일 기획안, 아까 말씀해 주신 영국의 250명 일주일보다 훨씬 더 미세먼지 데이터가 잘 수집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대책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아직 확정된 하나 확정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네. 사실 이제 천가족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도 들고 그렇죠. 해서 현재는 인원을 좀 고민 중에 있고요. 숫자를 줄이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등하굣길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들이마시는 미세먼지의 빅데이터를 확보하기만 해도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게 이제 건강 비용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죠. 자, 이런 조사가 밑바탕이 되어서 더 깨끗한 공기로 가는데도 도움이 되고 말입니다. 사실 이제 영국에서 초등학생의 배낭에 대기 오염물질 측정기를 다는 프로젝트를 벌인 것은 맑은 공기 개선 프로젝트의 일환이죠. 이게 이제 백팩 프로젝트로 명명된 이 행사는 런던 대기질 향상을 위한 브리드 런던 이니셔티브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네. 백팩 프로젝트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나요? 일단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킹스 카리지 연구진은 배낭을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검토를 해서 런던의 초등학생들이 등하굣길에 상당히 심각한 공기 오염에 노출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자, 이제 연구진은 특히 미세먼지 면역 체계가 무너지기 쉬운 아이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학교 주변의 대기 상태를 개선하는 시발점으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미세먼지로 인한 아이들이 성인에 이르기까지 치러야 할 건강 비용 측면에서도 이런 연구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미세먼지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서 오늘은 미세먼지 건강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다소 덥겠습니다. 서울은 29도, 광주는 28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에는 20도를 밑돌며 서늘하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공기질은 깨끗합니다. 전국의 먼지 농도 좋음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실내 환기 및 바깥 활동을 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강한 자외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가을볕은 보약이라고 해서 장시간 쬐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지나치게 노출될 경우 피부 및 안구에 손상이 갈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되도록 산책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적절한 볕은 비타민 D와 멜라토닌 향상에 도움을 줘 우울한 기분을 날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지만 중북부는 밤에 가끔 구름의 양이 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9도, 대전 28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강릉과 속초 24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저녁에는 서늘하지만 낮에는 28도 선까지 오르는 등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동해 남부 먼바다와 남해 동부 먼바다, 제주 남쪽 먼바다로 바람이 차차 강해지겠고요. 물결도 최고 3에서 4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만큼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고요. 주 후반쯤 늦더위도 주춤하면서 선선한 가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신청은 대출받은 은행 창구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첫날인 오늘 신청이 폭주하며 온오프라인 가릴 것 없이 대혼란을 빚었다고 합니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이 아닌 만큼 마감일인 29일까지 차분하게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